폭우가 산을 때리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나무들이 젖은 몸을 떨며 바람에 흔들렸고 계곡물은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흘렀습니다. 만석은 오두막 처마 밑에서 비가 새는 곳을 짚어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은 빗방울을 맞을 때마다 마치 북을 두드리듯 울렸습니다. 바깥은 캄캄했고 산은 비에 잠긴 듯 더 깊어 보였습니다. 만석은 이 산에서 오래 살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길이 끊긴 지는 이미 한참이었고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비만 오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등잔불을 작게 켜고 젖은 장작을 다시 말리기 위해 화로 앞에 조금씩 밀어 넣으셨습니다. 불꽃은 약하게 흔들렸고 연기는 천천히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아주 작게 끊어지는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잎을 찢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일정하지 않게 이어졌습니다. 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힘이 빠진 울음이었습니다. 만석은 등잔불을 끄고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얼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끼 대신 손전등과 낡은 우비를 챙기셨습니다. 우비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지만 비를 완전히 막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문턱을 넘으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산길은 진흙탕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신발이 땅에 붙었다 떨어졌고 물이 발목까지 튀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빗줄기 때문에 자꾸 흐려졌습니다. 그는 빛을 낮게 비추며 바닥의 돌과 뿌리를 확인하셨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미끄러져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멀리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바위 뒤나 숲 가장자리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몸을 낮추고 천천히 움직이셨습니다. 젖은 풀잎이 옷에 들러붙었고 손가락은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숨을 참고 소리가 다시 나는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뒤 울음이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짧고 약한 숨이 끊어지듯 이어졌습니다. 만석은 손전등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불빛이 바위 밑 그늘을 스쳤을 때 비닐이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낡은 담요가 뭉쳐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손가락 하나가 보였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바위 밑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담요를 조심스럽게 젖히자 갓난아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피부는 차갑고 창백했으며 입술은 살짝 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었습니다. 아기는 힘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살려고 몸을 비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만석은 주변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이런 곳에 아기를 두고 간 사람이 바로 근처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한 바퀴 돌리자 젖은 흙 위로 희미한 타이어 자국 같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사람 발자국도 있었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모양이 거의 흐려져 있었습니다. 산길 아래쪽으로는 바퀴가 헛돈 듯 깊게 파인 자국이 이어졌습니다. 그 흔적은 누군가 급히 빠져나갔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만석은 아기를 다시 보셨습니다. 아기 목에 얇은 끈 같은 것이 걸려 있었고 그 끝에는 잘려나간 플라스틱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에게 채워주는 팔찌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 조각에는 글자가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흐릿했지만 숫자 몇 개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걸 똑똑히 보려고
손바닥으로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안고 바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길은 이미 무너진 곳이 있었고 오늘 같은 비에서는 더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밤중에 산길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면 아이도 자신도 끝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만석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두고 돌아가 도움을 부르는 것과 지금 당장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 사이였습니다. 아기는 아주 약하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화가 난 울음이 아니라 숨이 부족해서 나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만석은 더는 망설일 수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는 담요째 아기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아기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만석을 더 두렵게 했습니다. 만석은 아기의 얼굴이 비에 젖지 않게 우비 안쪽으로 감싸 넣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입에 물고 한 손으로 아기를 받치며 오두막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지면 넘어질까봐 그는 속도를 억지로 눌렀습니다. 대신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확인하며 움직이셨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는지 체온이 더 떨어지는지 품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계속 느꼈습니다. 오두막 문을 열었을 때 안쪽 공기는 바깥보다 따뜻했습니다. 만석은 즉시 문을 닫고 화로에 불을 더 넣으셨습니다. 그는 젖은 장작 대신 마른 장작을 아껴두었다가 꺼내 불씨 위에 얹었습니다. 불이 조금 커지자 방 안에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만석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아기의 가슴을 가볍게 눌러 호흡을 확인하셨습니다. 숨은 약했지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물을 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화로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헝겊을 꺼내 깨끗한 물에 적셔 아기의 얼굴과 손부터 닦았습니다. 아기의 피부는 차가웠고 손끝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손바닥으로 아기의 손을 덮어 천천히 녹이듯 감싸주셨습니다. 그 손의 크기는 자신의 엄지 손톱만 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움직이며 만석의 손가락을 아주 약하게 잡았습니다. 만석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둔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물이 따뜻해지자 만석은 헝겊을 더 데워 아기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손목으로 온도를 확인하며 조심스레 했습니다. 아기는 조금씩 색을 되찾는 듯 했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집안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담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젖은 담요를 벗기며 아기의 몸을 살폈습니다. 멍이나 큰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팔목 쪽에 작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팔찌를 억지로 빼거나 잘라낸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만석은 오두막 한쪽 서랍에서 오래된 분유통을 찾았습니다. 언젠가 마을 사람이 맡겨두고 간 비상용 물건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금만 타서 아기의 반응을 보려 했습니다. 물을 끓였다가 식히고 분유를 소량 넣어 잘 저었습니다. 숟가락 끝에 몇 방울을 떨어뜨려 아기 입술에 대자 아기는 본능적으로 입을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화로 가까이 앉았습니다. 아기가 따뜻해지도록 자신의 체온도 함께 나눠주는 자세였습니다. 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하지만 오두막 안에서는 아기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산길 아래쪽에서 차를 몰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몸을 굳혔습니다. 그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피려 했지만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버린 아이일 수 있다는 것을요. 만석은 아기 얼굴을 다시 내려다보셨습니다. 아기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아주 조금 떠서 흐릿한 빛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눈빛은 갓난아기답게 초점이 흔들렸지만 어딘가 또렷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만석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내뱉으셨습니다. 걱정 말아요. 여기서는 살 수 있어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도 놀란 듯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단한 표정으로 화로를 살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장작을 더 넣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문틈을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의 이마에 손등을 대체온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날 밤 산 아래 마을 파출소에는 한 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시에서 올라온 차량이 사라졌다는 신고였고 함께 타고 있던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만석은 아직 그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 품속의 작은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는데 모든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폭우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조금 약해졌습니다. 만석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는지 확인하느라 계속 눈을 떴습니다. 등잔불은 아주 약하게 남겨두었고 오두막은 작은 숨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만석은 마음속으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내일 아침에 산 아래로 데려가든 당분간 여기서 숨기든 어떤 길을 택하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폭우는 잦아들었고 산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밤새 거의 눈을 붙이지 못한 채 화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불은 약해졌지만 꺼지지는 않았고 그 위에 얹힌 냄비에서는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담요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작은 가슴이 일정한 박자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아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밤사이 창백하던 피부는 조금 혈색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울음 대신 낮은 숨소리가 이어졌고 그 소리는 만석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아기의 이마를 다시 짚어 체온을 확인하셨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오두막 창문 틈으로 스며들자 만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우선 물을 더 끓여 아기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전날보다 손길이 조금 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기의 팔과 다리를 살피며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팔목에 남아있던 작은 자국뿐이었습니다. 그 자국은 밤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산 아래로 내려갈지 고민하셨습니다. 날은 개었지만 길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무너진 흙과 젖은 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혼자 내려가기에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갓난아기를 안고 내려가는 것은 위험이 컸습니다. 그는 잠시 결정을 미루고 우선 아기를 안정시키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기는 조금씩 눈을 뜨는 시간이 늘어났고 울음도 전날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남아있던 분유를 아주 조금씩 먹이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빨아들이며 삼키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만석에게 이 아이가 살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틀째가 되었을 때 만석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오두막에 혼자 둘 수 없어 담요에 감싸지고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잠시 아이를 보더니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길 사정을 이유로 당장은 어렵다고만 답하셨습니다. 그는 대신 분유와 기저귀, 약간의 옷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과 아기는 함께 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기는 밤낮이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했고 울음의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배고픔, 불편함, 외로움이 울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석은 그 차이를 하나하나 몸으로 익히셨습니다. 사람을 오래 떠나 살았던 그는 다시 누군가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갔습니다. 아기는 빠르게 자랐고 몸짓도 힘을 얻었습니다. 눈은 더 자주 뜨였고 주변을 천천히 따라다녔습니다. 만석이 움직이면 아기의 시선도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시선에는 낯설면서도 묘한 안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아이에게 이름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호적도 기록도 없는 아이였지만 부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본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날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이름을 불러보셨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은 조용히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도윤은 걷기 시작했고 말도 빨리 배웠습니다. 만석은 그를 가르치지 않았지만 도윤은 숫자와 모양에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돌멩이를 세워놓고 순서를 바꾸거나 나뭇가지를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했습니다. 만석은 그 행동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특별하게 키우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도윤은 산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길을 익혔습니다. 한번 지나간 길은 다시 헤매지 않았고 물소리만 듣고도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만석은 그 능력이 산에서 살아남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아이가 도시로 내려갈 필요 없는 삶을 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산은 완전히 고립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식은 도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뉴스에서 숫자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유난히 집중했습니다. 만석은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 여겼지만 도윤은 묻지 않아도 기억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또래보다 차분했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그를 조용한 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세상에서는 오래된 실종 기록 하나가 조용히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늦봄이 되자 산길에 낯선 흔적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아침마다 사냥터로 나가며 흙 위에 남은 발자국을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예전과 달리 발자국의 간격이 일정했고 신발 바닥 무늬도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계획적으로 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며칠 뒤 헬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산을 넘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맴도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듣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석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오두막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는 창문 틈을 천으로 막고 불을 낮췄습니다. 그날 오후 산 아래 마을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국책개발조사단이 내려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경조사와 지질 탐사를 이유로 여러 명이 산에 들어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만석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 했지만 그를 직접 찾지는 않았습니다. 산에서 오래 사는 만석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부터 조사단은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인원들과 장비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움직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조사단 소속으로 보이지 않는 인물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꼈고 주변을 유난히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만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확인하고 길을 피해 움직이셨습니다. 조사단 중 한 명인 한유리는 기록 담당으로 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사 범위를 벗어난 오두막의 위치를 지도에서 발견했습니다. 공식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거주 중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동행한 동료에게 해당 위치를 표시해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판단은 단순한 직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은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능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휴대 단말기로 오래된 위성 사진과 현재 지형을 비교했습니다. 사진 속 좌표는 11년 전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산 아래로 짧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날 저녁 오두막 주변이 이전보다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새와 짐승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평소보다 더 오두막 가까이에 머물게 했습니다. 도윤은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밤이 되자 멀리서 작은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능선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만석은 불을 완전히 끄고 창문에서 떨어진 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관찰하는 눈빛이 더 강했습니다. 그는 낯선 움직임의 규칙을 조용히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시선을 느끼고 아이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단은 철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에 남은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묶어둔 표식, 임시로 깔아둔 로프, 그리고 남겨진 발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이들이 단순한 조사단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도윤과 함께 오두막을 잠시 비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물품만 챙기고 흔적을 최소한으로 남기려 했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는 예전에 쓰던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아이를 그곳으로 데려갈 생각을 굳히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산 아래에서는 보고서 하나가 상부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오두막 위치와 거주 인원, 그리고 아이의 존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짧은 메모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연령과 시기, 실종 기록과 일부 부합. 이때부터 이 산은 더 이상 두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산속 은신처는 오래전에 사람이 머물다 떠난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위 틈을 따라 들어가면 안쪽으로 작은 평지가 나타났고 나무와 덤불이 자연스럽게 시야를 가려주었습니다. 만석은 도윤을 그곳에 앉히고 주변을 한 바퀴 더 살피셨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은 아직 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문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무렵 산 아래 임시조사 본부에서는 자료가 빠르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유리는 산 일대 실종 기록과 병원 출생 기록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도시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의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출생 직후 보호자가 바뀌었고 이후 행방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기록에는 병원 팔찌 번호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유리는 그 번호를 확대해 화면에 띄웠습니다. 숫자의 배열이 이상할 정도로 또렷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산에서 본 아이의 팔목을 떠올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잘려나간 팔찌 흔적이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재벌가 비서실 내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봉인되었던 실종 사건 파일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서진우는 보고서를 넘기며 산 지역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좌표는 11년 전 마지막으로 추적되었던 차량 이동 경로와 겹쳤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보고서 맨 위에 표시했습니다. 조사단은 산에 남아있던 물품 하나를 회수했습니다. 은신처 근처에서 발견된 낡은 비닐 조각이었습니다. 비에 씻겨 있었지만 특정 병원의 로고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문제의 출생 기록이 남아있던 곳과 같았습니다. 단서들은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은신처에서 도윤의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침착했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도윤은 주변 지형을 머릿속에 정리하며 이동 경로를 계산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아이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실감하셨습니다. 조사단 내부에서는 아이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비공식 감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유리는 법적 절차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속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산 아래에 있던 조사 인원 일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비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해졌습니다. 산에 있는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해질 무렵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느끼셨습니다. 산짐승과는 다른 일정한 리듬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몸을 낮추게 하고 숨을 고르도록 손짓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산과 도시,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조사본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까지 수집된 자료들이 한 화면에 정리되어 띄워졌습니다. 위성사진, 출생 기록, 실종 신고, 그리고 산에서 확보한 물증들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었습니다. 각각 따로 보면 불완전했지만 한 줄로 이어붙이자 하나의 흐름이 분명해졌습니다. 한유리는 중앙 화면을 바라보며 정리된 결론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11년 전 대도시의 대형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직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인근에서 특정 차량이 급히 이동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산악 지역으로 향했고 그 이후 흔적이 끊겼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지금 만석과 도윤이 머무는 산이었습니다. 서울의 재벌가 본사에서도 같은 자료가 공유되었습니다. 서진우는 화면을 넘기며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사진이 확대되었을 때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눈매와 이마선, 턱의 각도가 지나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2단계에서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정적인 자료는 그날 오후 도착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중앙 서버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수치는 명확했고 오차 범위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산에서 자란 아이는 실종된 재벌가의 유일한 후계자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은 즉시 보호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이자 대형 자산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사건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공적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언론 대응팀과 법무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공식 차량 행렬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단이라는 명목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보호자 확인과 신원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석의 존재도 공식적으로 기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해가 기울 무렵 산 아래 도로에서 올라오는 차량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엔진 소리는 이전과 달리 숨기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은신처 주변으로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도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려 잠시 시선을 맞추셨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이미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당황이나 공포보다 준비된 사람의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눈빛에서 자신이 그동안 키운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셨습니다. 조사단과 국가기관 관계자들이 은신처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고 신분증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신원 확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름과 출생지, 가족관계가 서류로 읽혀 내려갔습니다. 그 이름은 만석이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아직 산 아래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정보 통제선이 설정되었고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서류에 적힌 이름을 한 번 더 바라보셨습니다. 그 이름은 아이가 살아온 11년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국가기관의 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조치라는 설명이 덧붙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만석은 함께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이 산길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만석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산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이 머물게 된 보호시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감시 인력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동시에 분리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환경을 빠르게 파악하며 주어진 절차를 차분히 따랐습니다. 그의 태도는 보호관찰관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만석은 산에 홀로 남았습니다. 오두막은 이전과 다름없었지만 안은 비어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는 하루 일과를 그대로 이어갔지만 손이 자주 멈췄습니다. 도윤이 앉아있던 자리, 쓰던 컵, 남겨둔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만석에게 공식 통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은 도윤의 신원 확인과 임시 보호 조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문장은 어렵지 않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만석은 보호자 자격이 재검토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유리는 사건의 법적 절차를 정리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은 혈연을 우선으로 보지만 기록된 시간은 만석의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성장 기록과 심리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이가 특정 인물에게 강한 안정감을 느낀다는 분석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재벌가 내부에서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회 일부는 즉각적인 후계자 등극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여론과 법적 리스크를 우려했습니다. 서진우는 어느 쪽에도 명확히 서지 않은 채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신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쟁점은 도윤의 보호권과 거주 환경이었습니다. 국가는 안전과 교육을, 만석은 지속성과 정서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한유리는 양측의 자료를 균형 있게 제출하려 애썼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만석의 11년이 기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 의료 기록, 생활 사진들이 차례로 제출되었습니다. 자료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일관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벌가가 준비한 미래 계획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도윤은 별도의 공간에서 심리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이해한 뒤 필요한 만큼만 답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은 크지 않았고 사고는 또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시 조치를 유지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윤은 당분간 보호시설과 외부 방문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석은 제한된 만남을 허가받았습니다. 짧은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두 사람은 말보다 함께 앉아 있는 시간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조금씩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혈연과 양육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은 커졌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며 자신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임시신문 이후 사건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언론은 도윤을 상징적인 존재로 다루기 시작했고 기사들은 연일 쏟아졌습니다. 어떤 매체는 기적의 생존이라 불렀고 다른 매체는 재벌가의 비극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어디에도 도윤이 실제로 살아온 11년의 무게는 온전히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추가 심리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아동 발달 전문가, 정신과 의사, 교육 관계자들이 차례로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통된 결론은 도윤이 특정 환경보다 관계의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만석의 존재가 명확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도시로 내려와 정식 신문에 참석하셨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과 선택을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11년을 버텨온 사람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재벌가는 도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상급 교육, 안정된 주거,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가 나열되었습니다. 그 조건들은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록 어디에도 만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보호시설에서 그 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는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이 자신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숫자나 계획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유리는 도윤의 의사를 공식 절차에 반영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법은 미성년자의 판단을 제한하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심리평가 결과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신문날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보호 방식에 대한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결정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삶을 둘로 나누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동보호자 체계를 인정했습니다. 도윤은 법적으로 재벌가의 후계자 지위를 유지하되 만석과의 관계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거주와 생활은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강제 분리는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법정 안팎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만석은 판결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책임을 다시 짊어진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재벌가는 판결을 수용했지만 내부 변화는 불가피했습니다.
후계 구도는 재정비되었고 도윤의 의견이 점차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우는 아이의 판단력과 침착함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도윤의 삶은 빠르게 변했지만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일정 기간 도시에서 지내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정해진 시기마다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만석의 오두막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과 도시를 오가는 생활 속에서 도윤은 자신의 자리를 천천히 만들어 갔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와 함께 자랐는지를 잊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도윤이 산을 떠난 뒤에도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고 만석의 오두막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이곳의 공기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해 뜨기 전 일어나 화로를 살피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산 일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발 계획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고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정을 자연 보존의 승리라고 불렀지만 만석은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산이 도윤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도시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후계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그 호칭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그렇게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그는 말을 아꼈고 필요한 순간에만 의견을 냈습니다. 그의 판단은 빠르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결정 앞에서는 늘 한 번 더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낯설게 보였지만 점차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서진우는 그 변화의 중심에 도윤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 도윤은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식 일정에 기록되지 않은 방문이었고 동행 인원도 최소한이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으로 익힌 길이었습니다. 오두막 앞에 도착하면 만석은 이미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 두 사람은 따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로 충분했습니다. 함께 불을 피우고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산의 변화와 나무의 상태를 먼저 살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해가 지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별은 변함없이 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듯 말입니다. 도윤이 다시 산을 떠날 때 만석은 배웅을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두막 앞에 서서 도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이야기를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돌아왔다는 서사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에는 다른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아이를 주워 키웠고 그 아이는 자신이 자란 시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